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최근 두 영상에서 Vertex Pharma 종목 소개를 하고 CRISPR Therapeutics와 Vertex Pharma의 유전자 편집 임상시험을 소개했는데요. 기왕에 유전자 편집이 나온 김에 핵산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들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바이오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편집이 뭐가 다른 거지? 세포 치료제는 또 뭐지? mRNA와 RNAi는 둘 다 RNA라는데 뭐가 다른 거지? siRNA는 또 뭐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눈, 손가락, 심장, 뇌, 간 등 여러 기관과 부위들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그 기능이 다르듯이 각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기능이 다릅니다. 각 세포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각 세포마다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분자 단위에서 사람 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행자는 대부분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깃덩어리를 연상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효소, 항체, 호르몬 등 몸속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들은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고,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PD-1은 면역세포가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이 단백질들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만 잘 들러붙는 물질들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화학합성 물질인 저분자 화합물이 사용됐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항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은 저분자 화합물이 단백질에 들러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단백질에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가 들러붙으면 타겟 단백질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서 원래 하던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더 잘하게 됩니다. 이게 약물이 질병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 들러붙는다는 말을 고상한 용어로 결합한다, 영어로는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머크의 메가블록버스터 키투루다는 PD-1이라고 하는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입니다. 키투루다가 없는 상태에서는 PD-1이 암세포 표면의 PD-L1에 결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아군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키투루다가 PD-1과 결합해서 PD-1이 PD-L1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아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화이자와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면 3번처럼 긴 단백질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이 긴 단백질 사슬을 코로나19의 단백질 절단 효소가 여러 단백질 절편들로 잘라냅니다. 이 잘라진 단백질 절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을 합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이 단백질 절단 효소에 들러붙어서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절단 효소 프로티에이즈가 기능을 못하게 돼서 단백질 절편이 만들어지지 않고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됩니다. 머크의 치료제 역시 RDRP라고 하는 RNA 중합 효소에 결합해서 바이러스 RNA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효소 대체 치료나 인슐린처럼 아예 외부에서 만든 단백질을 대신 투여해서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에 개발되어 온 의약품들 대부분은 단백질을 타겟팅하거나 단백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백질 대신에 그 단백질의 유전자를 타겟팅하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발된 여러 방법들이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mRNA와 같은 치료법들입니다. 염색체, DNA, RNA, 유전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게 대체 뭔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유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재에 책장이 있고 그 책장에 요리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 책장에 꽂힌 각각의 요리책을 염색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안의 각 페이지들을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중에는 한국음식 요리책이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이 책의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김치찌개 요리법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즉 유전자는 김치찌개 레시피라는 정보이고 DNA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종이들입니다. 그리고 염색체는 종이를 모아서 만든 책이라는 하나의 개별 단위입니다. 이 책을 서재에서 가지고 나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치찌개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를 복사해서 주방으로 가야 합니다. 이 복사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가 mRNA입니다. 즉 mRNA는 원본 정보에서 특정 유전자 정보만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종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법으로 만들어진 김치찌개가 단백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리법은 하나지만 요리법에 간장 한 큰술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숟가락 크기에 따라 맛이 다른 김치찌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 하나에서부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한 개 이상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오늘 영상에서는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유전자 하나에서 한 개 이상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정도로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포 안에는 핵, 뉴클레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전 비유에서 서재에 해당합니다. 이 핵 안에 염색체 크로모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 세포에는 엄마로부터 23개, 아빠로부터 23개씩 물려받아서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게 서재의 요리책입니다. 이 염색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실처럼 된 DNA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컴팩트하게 구워진 구조인데요. 염색체 하나의 DNA를 쭉 펼치면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세포 하나에 46개가 있으니까 그 길이를 다 합치면 2m 정도가 되고요. 한 사람의 몸에는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니 한 사람의 DNA 길이를 다 합치면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나올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DNA는 ATGC라는 염기를 가진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 나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ATGC 각각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이 수없이 긴 뉴클레오타이드의 나열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드가 돼서 모두 20개의 코드를 형성합니다. 20개의 코드 중에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코드가 있어서 시작 코드가 나타난 곳부터 종료 코드가 나타난 곳까지 하나의 단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에는 이런 유전자가 약 2만 개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을 통틀어서 유전체, 지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게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전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 개 이상의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DNA에 담긴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려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까 전 비유에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복사한 종이에 해당합니다. 그게 메신저 RNA, 줄여서 mRNA입니다. RNA에는 tRNA와 rRNA도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mRNA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책도 종이고 복사본도 종이인 것처럼 mRNA 역시 DNA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얇은 실과 같은 물질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DNA가 ATGC의 염기로 된 뉴클레오타이드였다면 RNA는 T 대신에 U라는 염기가 사용되고 화학 구조가 살짝 다릅니다. 세포 내에는 라이보솜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mRNA에 있는 코드를 해석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비유에서 김치찌개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20개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여러가지 생명 기능의 수행을 담당합니다. 유전자 발현, 진 익스프레션이라는 말도 종종 들으실 텐데요. 이건 DNA에 담긴 유전자로부터 m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홍길동 유전자가 발현됐다는 말은 홍길동 유전자로부터 홍길동 mRNA를 거쳐 홍길동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홍길동 유전자가 발현됐는지를 알고 싶다면 홍길동 단백질의 증가 여부를 측정하거나 간접적으로 홍길동 mRNA의 증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DNA나 RNA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시퀀싱과 PCR입니다. 시퀀싱은 정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 즉 ATGC의 염기 순서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반면에
PCR은 정량적인 분석만 가능합니다. 핵산, 올리고핵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핵산은 DNA와 RNA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DNA는 Deoxyribonucleic acid, 줄여서 DNA고요. RNA는 Ribonucleic acid, 줄여서 RNA가 됩니다. 즉 DNA나 RNA나 모두 nucleic acid고요. 이 nucleic acid가 바로 핵산입니다. 올리고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수십 개 정도 길이의 짧은 핵산을 말합니다. 오늘도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치료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FDA는 유전자 치료를 to modify or manipulate the expression of a gene or to alter the biological properties of living cells for therapeutic use. 즉,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작하거나 세포의 성질을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조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의하면 유전자 치료에는 siRNA나 심지어 mRNA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유전자 치료라고 하면 보통 일컫는 좁은 범위의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유전자 치료는 외부에서 유전자를 세포에 넣어줘서 치료용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치료법을 뜻합니다. 현재 주로 개발되고 있는 방식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세포에 정상 유전자의 DNA를 넣어서 발현시키거나 치료용 항체의 유전자를 넣어서 세포가 치료용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방식이 다수입니다.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달 방식과 비바이러스성 전달 방식이 있고, 비바이러스성 전달 방식에는 지질 나노 입자와 전기 첨검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전달 방식은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 AAV와 렌티 바이러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바이러스 벡터 사용 시 AAV는 염색체에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인비보 유전자 치료에 주로 사용하고, 렌티 바이러스는 염색체에 삽입되기 때문에 엑스비보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유전자 발현의 지속성은 대체로 수년에서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비보와 엑스비보에 대해서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유전자를 도입하는 유전자 치료와 달리 유전자 치료는 세포의 염색체에 원래 있던 유전자를 수정하는 방식의 치료법입니다. 가령 홍길동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유전자 치료는 돌연변이 홍길동 유전자는 그대로 두고 외부에서 정상적인 홍길동 유전자를 넣어줍니다. 반면에 유전자 편집은 홍길동 유전자에 있는 돌연변이를 원래대로 수정하거나 다른 유전자를 수정해서 홍길동 유전자 돌연변이를 바이패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징크핑거 뉴클리에이즈, 탈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메가 뉴클리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은 모두 DNA를 가위로 자르듯이 절단한 후에 수정을 가하는 방식인데요. DNA를 완전히 절단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정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 절단 없이 ATGC의 염기만 원하는 다른 염기로 바꿔주는 염기 편집기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유전자 편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유전자 편집은 염색체 DNA상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비보 유전자 편집의 경우 그 효과는 영구적입니다.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 세포치료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치료제 셀테라피는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유전자 조작을 가한 세포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CAR-T, NK, T1과 같은 여러 종류의 세포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CAR-T 치료제는 이미 승인받아서 항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포에 유전자 조작을 가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세포 치료제는 동시에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입니다. 제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임상 1상 영상에서 소개한 CTX001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엑스비보 세포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엑스비보 세포 치료제의 지속성은 조작을 가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반영구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줄기세포에 조작을 가하는 경우 세포가 몸속에서 반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R-T처럼
이미 분화가 완료된 세포에 조작을 가하는 경우 그 세포의 수명이 다하면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일반적인 의약품들보다는 치료 지속 효과가 깁니다. mRNA는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아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마치 mRNA를 백신 기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RNA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전 정보를 지닌 DNA와 같은 핵산의 한 종류이면서 염색체상의 DNA와 단백질의 중간 매개 물질입니다. 어떤 유전자의 mRNA를 세포에 넣어주면 세포에서는 그 안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치료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유전자 발현의 지속성입니다. 앞서서 유전자 치료는 염색체에 삽입되는 경우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세포 치료제에 적용된 유전자 치료의 경우 세포 종류에 따라 지속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염색체에 삽입되지 않는 유전자 치료라고 해도 그 지속성은 최소 몇 년이 갑니다. 반면에 mRNA는 수명이 짧습니다. 자연적으로 mRNA는 하루 이내에 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으로 사용한 mRNA의 경우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해 반감기를 늦췄지만 2-3일 정도면 분해된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발현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mRNA와 유전자 치료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질환처럼 돌연변이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회복시키고 싶다면 mRNA 치료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일생의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영구적인 유전자 변형이 필요 없는 질환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mRNA 치료제는 백신 개발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백신 외에도 치료용 항체를 발현시키거나 제조합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등 단백질 바이오 의약품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에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체 유전자를 지닌 mRNA를 항체 의약품 대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의약품 시장은 상당히 크게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mRNA가 지닌 잠재력이고 백신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mRNA에 대해서는 따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고핵산을 이용한 유전자 사일런싱이 있습니다. RNA 간섭, siRNA, shRNA, 안티센스 RNA, 모폴리노, 마이크로 RNA 이런 종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올리고핵산을 이용해서 타겟 mRNA를 저해해서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제들입니다. 그림은 siRNA와 shRNA의 예인데요. 짧은 올리고핵산이 타겟 mRNA와 결합해서 타겟 mRNA의 분해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타겟 mRNA가 담고 있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이 과정을 RNA 간섭이라고 하고 올리고핵산으로 된 siRNA나 벡터에 실려있는 shRNA를 이용합니다. siRNA와 shRNA 말고 안티센스 RNA, ASO, 모폴리노, 마이크로 RNA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작용 메커니즘이 RNA 간섭과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모두가 유전자 발현을 막습니다. 따라서 저분자 화합물 중 저해제나 항체 저해제처럼 타겟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올리고핵산은 mRNA만큼은 짧지 않지만 어쨌든 수일 내로 분해가 되고 유전자 치료처럼 반영구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mRNA, 올리고핵산 치료는 모두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보다 근본이 되는 유전자 단계에서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용 방식, 유전자 발현의 지속성,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비교 차원에서 표를 만들어 봤으니까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공 바이오 투자자들이 헷갈려 할 만한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세포 치료, mRNA, 올리고핵산 유전자 사일런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 좀 너무 짧게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고요.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